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프로그램이 나를 찾는 명상 여행 아닙니까? 그 이제 나를 찾는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이제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은 나를 찾는다고 할 때 그 나 변화하는 그 과정이 있으면서도 또 뭔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 테세우스의 배라는 오래된 그 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그 우선간에 이 테세우스의 배부터 시작해서 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 또 인간 정체성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인가, 또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문제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테세우스의 배라는 사물의 구성 요소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동일한 존재로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 되겠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현대 철학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요소 깊은 철학적 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정체성과 동일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그 철학적 이해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테세우스의 배라는 것은 이제 프루타고 영웅전이라고 그 이제 그리스 시대 오래된 그 여러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 책이 있는데 테세우스라는 그 영웅,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퇴치하고 기원한 배를 아테네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보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오래되니까 배가 자연적으로 이제 낡아서 좀 허물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낡은 부품들을 새 것으로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합니다. 그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10개의 그 조각으로 요 테세우스의 배가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하나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그 이제 세월이 지난 동안에 그걸 모든 그 판자들을 다 교체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 모든 그 부품들은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배가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인가 아니면 새로운 배가 되었는가 하는 이제 물음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 변화 속에서도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의 그 세포는 매일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마 이제 그 장기에 따라서 이제 그 부품들이 세포가 이제 바뀌는 기간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아마 가장 오래 가는 세포도 2달인가 되면 바뀐다 그래요. 그럼 결국 넉넉 잡고 한 반년만 지났다 이렇게 된다 해도 있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는 전부 새 것으로 지금 바뀐 거 아닙니까? 여기 테세우스의 배가 던진 질문이 바로 그건데, 그럼 우리 몸의 세포가 다 바뀌었지만 여전히 나는 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럼 이게 과연 정당한가 하는 물음이 이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의문도 이제 제기되었습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그 철학자가 이게 이제 판자를 테세우스의 배에서 떼낸 그 판자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교체된 낡은 부품들을 모아서 새로운 배를 또 만들었다고 할 때 그럼 과연 어느 쪽이 진정한 테세우스의 배냐? 이런 물음이 또 제기된단 말이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새로운 부품으로 다 이렇게 교체되었으니까 그런데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될 때 그 떼낸 원래 그 배의 조각 좀 낡았지만은 그 조각들로 또 하나의 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배가 이제 두 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쪽이 테세우스의 배냐? 이런 물음을 또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배 A는 새 부품으로 모두 교체된 원래 배고 배 B는 교체된 낡은 부품들로 재조립된 또 다른 배란 말이죠. 그럼 왜 이런 이제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냐면은 구성 요소의 변화가 사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가? 또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은 동일성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물음 때문에 테세우스의 배를 둘러싸고 오랜 이런 주제는 이제 철학적으로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오늘 적어도 정체성이라는 거하고 동일성이라는 거 이제 통상 조금 혼용해서 사용됩니다만은 이걸 약간 구별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체성이라 한다면 영어로는 identity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사물이나 개인이 다른 사물이나 개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 또는 속성의 총합을 의미한다. 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 어떤 것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정체성이다. 이렇게 일단 말합니다. 그럼 동일성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대상이 본질적으로 같음을 의미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대상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속성.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될 때 그걸 동일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정체성은 어떤 것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성을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했을 때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모님들은 그 한국인이라는 게 그 사람이 이제 넓게 보면 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는 것이 미국인과 구별되는 특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녀가 났을 때 그거는 처음부터 이제 그 미국 학교에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는 한국인이고 자기 자신은 미국인과 같이 학교를 다니니까 내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하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서 많은 이제 사회적 문제도 야기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동일성도 이렇게 이제 조금씩 더 세부적으로는 질적 동일성, 수적 동일성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하기도 하는데, 두 대상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 속성을 가질 때 질적 동일성이다. 일란성 쌍둥이 있잖아요. 또 이제 500원짜리 동전 두 개가 이리 있다 할 때 그건 성질이 똑같지 않았습니까? 두 개가. 그건 그때 질적 동일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두 대상이 실제로 하나의 동일한 대상을 지칭할 때 수적 동일성이다 이럴 때는 어제 나하고 오늘 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세포는 바뀌었다 할지라도 나는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치잖아요. 그때 우리가 수적 동일성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아까 제가 던진 그 철학의 질문이 있잖아요. 그 테세우스의 배를 새로운 부품으로 전부 바꾸었다 할 때도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때 이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구성주의 관점이란 뭐냐면 사물의 정체성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부분들의 집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모든 부품이 교체되면 본래의 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새로운 배로 간주되어야 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정체성의 본질은 부품들의 물리적 동일성에 있으며 그것이 변하면 정체성도 함께 변한다. 따라서 테세우스의 배가 완전히 다른 부품으로 대체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없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그런 새로운 부품으로 다 배를 바꾸었는데도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정확한 답은 지금 수학 같은 그런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걸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그것은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 또 불교 강연도 듣고 이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내 몸의 세포가 다 바뀌었다. 또 내 정신 상태에서 생각도 또 바뀌었다. 그럼 그거는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나가 같은 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같지 않다. 같지 않는 거야. 다른 존재다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능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물의 정체성은 그것을 이루는 물리적 구성보다 수행하는 기능이나 역할 또는 전체적인 형상이나 구조에 의해서 유지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기능주의 관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부품이 바뀌더라도 배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지속한다면 동일한 배다. 구조적 영속성이 부품의 연속성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여기 이제 아까 구성주의적 관점하고는 좀 반대되는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테세우스의 배의 그 부품들을 전부 새로운 걸로 바꾸었다 할지라도 그 구조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 크기라든지, 왜냐하면 그 부품을 바꿀 때 같은 크기와 모양새 같은 걸 가지고 바꿨으니까 그 구조나 기능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품으로 모두 교체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야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한다면은 내 몸의 세포가 다 새로운 걸로 바뀌었고 또 내 생각도 전혀 새로운 생각으로 어제하고는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여전히 나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체 구조라든지 내 행동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전히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또 하나 이렇게 과정주의적 관점에는 사물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 그 자체다. 그러니까 과정주의적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 고정된 사물은 없고 모든 것은 과정 속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테세우스의 배가 새로운 부품으로 다 교체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테세우스의 배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 새로운 그 흐름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심리적 연속적 관점에서도, 이건 특히 이제 존 로크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건데, 인간의 정체성은 육체적 구성 요소와 무관하게 기억, 의식, 성격 등 심리적 요소의 연속성에 의해서 유지된다. 같은 기억과 성격을 가진 존재는 신체가 변해도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 해도 우리의 기억이라든지 또 성격 또 우리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쭉 흘러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저께 어제 오늘 또 내일 이렇게 그 연속적인 쭉 흐름 속에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볼 때 여전히 그 테세우스의 배의 조각들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다 이렇게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이제 그걸 적용해 본다 해도 지금 그 나의 정신도 조금씩 바뀔 수 있고 내 기억도 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내 몸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그 흐름이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속성 상에 존재하는 사물은 여전히 우리가 이름을 나면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어요. 테세우스의 배의 조각들이 부품들이 전부 다른 새로운 부품으로 바뀌었다. 그럼 그걸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어요. 어떤 관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그것은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야 그것은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관점을 따르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또 별도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회의 전통이라든지 또 의식 수준이라든지 가치 기준 등속에 따라서 그건 다르게 평가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오늘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는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존재하지만은 여전히 그것은 그 사물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우선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의 몸의 세포라든지 또 내 생각이라든지 하는 등속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으니까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까 제가 이제 구성주의적 관점에 선다면은
그건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볼 필요는 없다.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여기 이제 우리가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또 이런 문제들은 조직의 정체성, 또 국가 사회의 정체성 이런 데도 다 같이 이제 연관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 통상적으로 배달민족이고 또 당군의 자손이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럼 5천년 역사, 그럼 그게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지?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잖아요. 과거 우리 역사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나와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는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테세우스의 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했을 때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는 것은 지금 만약에 100년만 지난다 할지라도 다 교체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그 구성원 국민이라는 것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여전히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 아까 저 테세우스의 배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또 어떤 기업이나 조직 근데 오늘 우리 이런 대한불교진흥원이라는 조직에서 이제 이런 워크숍을 주도하고 했지만은 그 조직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교체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대한불교진흥원이라는 조직은 계속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아까 제가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테세우스의 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이냐하고 연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의 존재를, 나를 말이죠. 나를 찾는다 할 때도 나는 사실상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속 변하는 흐름 속에 있단 말이죠.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지금 뭔가 진정한 나를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테세우스의 배같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 있으면서 말이죠.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바람직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나를 찾는 과정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바람직한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다 이렇게 해서 저 땅 속에 어떤 금덩어리 같은 것을 이렇게 묻혀있는 금덩이를 이렇게 파는 과정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나의 존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외부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걸 형성해 가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는데 나를 찾는 과정도 결국 나의 정체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형성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외부적 힘의 작용에 의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이 지금 바뀌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새롭게 등장하는 인간을 우리 포스트 휴먼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포스트라는 거는 이제 곧 이후 다음이라는 뜻인데 휴먼은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은 인간 이후에 새로 등장하는 인간들을 포스트 휴먼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생명공학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 존재를 새롭게 정의만. 지금까지 아까 테세우스의 배에서 제기됐던 문제는 나를 찾는 과정은 나의 정체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 자신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해가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요 시대는 특히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발전은 말이죠. 외부적 힘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바꾸어지는 이런 이제 과정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포스트 휴먼은 단순한 과학기술 담론이 아니라 존재론적 전환을 요구하는 철학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공학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유전자 조작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또 인공지능, 요 지금 PPT를 인공지능에 좀 의존해서 만들었는데, 아니 뜻대로 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꽤 만들었어요. 아니 물론 제 논문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PPT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오다를 줬지. 근데 막 이렇게 그림도 찾아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여기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인간은 더 이상 유일한 주체일 수 있나? 인간과 비슷해야 되잖아요. 이제 생명공학 이거 정말 이제 생명공학에 가해서 나타나는 인간을 정강인간이다 이렇게 트랜스휴먼. 만약 어떤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시의 인간이 탄생할지 지금 예측 불허입니다. 유전자 조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옛날에 한때 이제 옛날에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제 괴물도 나타나고 막 이런 건데,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 현재는 뭐 지금 이제 유전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식으로서 이제 출발은 했지만은, 그 선천적인 그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전자 가위를 통해 가지고 아예 이제 탄생 때부터 그 선천적 질환을 없애버린단 말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아주 이제 수명도 지금보다 훨씬 길게 또 아니 이제 초기에는 이제 장기를 교체하는 식으로 이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간이 나쁘다 하면 간을 갖다가 다른 사람 간을 이식하잖아요. 또 뭐 신장이 나쁘다 하면 또 다른 사람 신장을 이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츰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은 그럴 것 없이 아예 그냥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냥 200년, 300년 갈 세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탄생할 때부터. 그리고 IQ도 그냥 아인슈타인 IQ 정도로 전부 천재 IQ를 갖다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트랜스휴먼 정강 인간의 형태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의 그 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본다면은 올림픽의 표가 더 높게, 더 멀리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은 더 길게 질병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게 기억은 더 엄청나게 아니
지금도 사실상 그 일론 머스크라고 트럼프하고 요즘 막 분쟁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 친구의 그 이론에 아마 그 친구 지금 실험을 하고 있던데 여기다가 이제 뇌에다가 그냥 바로 전자칩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전자칩을. 링크를 여기 걸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서관의 장소를 다 여기에 머릿속에서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력을 엄청나게 증가시켜버리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기억 용량보다 막 수백 배 더 크게 늘려버린다 이거죠. 아니,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게, 그 존재가. 그냥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존재가 탄생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이제 지금 그걸 우리가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데 그건 두 갈래 길로. 지금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지금은 이제 그 아직은 법령 모든 특수한 영역에 대한 인공지능들만 나왔지 이제 모든 영역에 걸치는 법령 여기 AI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곧 탄생할 걸로 뭐 5년 안에 법령 그냥 모든 면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 아니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실현될 것인지 아닌지는 뭐 지나야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생명공학을 통해서 생체를 강한 존재가 트랜스휴먼이에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기억 용량은 넓고 더 지능적이고 더 오래 살고 이렇게. 그런데 휴머널로 인공지능으로 인간을 닮은 기계가 지금 탄생하잖아요. 여기 이제 과연 인간이냐 하는 물으면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되지만은 물론 지금은 아직은 그건 단순한 도구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만은 차츰차츰 이게 이제 인간 비슷하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우리가 여기 거리를 걸어갈 때 끝내는 저기 휴머노이드 로봇인지 인간인지 구별할 수 없는 시기가 곧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도 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주로 드론 가지고 하잖아요. 그 드론이 내나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사람이 없습니다. 기계만 이렇게 폭탄실과 던지는 거예요. 그거 다 그 인공지능 조정해가지고. 그럼 나중엔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도 인공지능 휴머노이드끼리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정도에 따라서 있잖아요. 여기 이제 현재 인간과 어느 정도 닮아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변형 인간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인간이 변했구나. 아직 인간이라는 정체성은 이제 부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단계를 넘어서 버리면은 도저히 인간이라고 규정하기에는 힘드는 단계가 끝내 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규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 인공지능 자체가 있잖아요. 인공지능 자체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정강인간 이렇게 생체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변형시킨 인간도 보통 인간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지 않겠어요? 만일에 뭐 수명도 한 1000년 정도 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걸 과연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주인공에서 탈락되는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인간 중심주의 시대는 아니단 말이죠. 그 지금까지 많은 그 철학자들이 여기 이제 인간 중심주의로 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도 인간만이 이성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또 칸트라는 그 사람도 인간이 이 지상에서 유일한 목적이야.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강 인간이 나타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타나서 인간과 비슷하게 에이전트로 행동하게 될 때 인간이 유일한 이성적 존재라는 규정은 통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탈인간 중심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거든. 인간, 탈인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제 우주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인간과 비인간이 있잖아요. 뭐 기계라든지 동물, 자연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행동 주체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시대가 되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우수성과 유일성, 특성들은 이제 배제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인간에 대한 그 규정도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결망 존재론이라는 것이 현대 철학의 이제 큰 흐름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인간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개체들로 규정했었어요. 우리들 인간 하나하나는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현재는 인간을 관계 속의 한 매듭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생활 자체가 그렇잖아요. 저녁에 막 인터넷으로 이렇게 얽혀가지고 그럼 우리라는 건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금 현재 거미줄의 한 매듭같이 이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매듭의 하나로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연결망 존재론이다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라고 아마 알고리즘이라는 지금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인간을 이제 알고리즘적 존재다 이런 식으로 또 규정하려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건 전부 다 알고리즘 체제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이런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서 왜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물건을 이렇게 몇 개 사면은 즉시 비슷한 걸 막 추천하는 그런 현상 좀 경험해 봤잖아요. 거기에 이제 벌써 그 기계 지능이 이 친구가 지금 성향이 어떻다는 것을 벌써 판단 내려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리즘 체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우선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은 여기 몇 가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고립된 주체가 아니다. 또 생명기계 정보의 경계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 인간 중심주의, 인간과 또 비인간이라는 그 이분법적 사고가 지금 해체되고 있다. 인간, 기술, 동물, 자연을 동등한 주체로 재구성하는 지금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총체적으로. 다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발전은 인간 존재 개념 자체를 흔들고 있다. 오늘 이해되었죠? 이제 바로 우리가 사는 요 시기에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서두로 말씀드린 테세우스의 배가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냐 하는 것은 2000년도 더 된 철학적 물음이었지만은 이제 여기 지금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에 의해서 새로운 인간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건 바로
지금 이야기가 되겠어요. 단지 기술의 문제 아니라 철학적 사유 전환점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살상 던지려고 했던 물음은 이거예요. 보살이라는 그런 전통적 개념은 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나? 그 이제 포스트 휴먼이란 누구인가에서 이제 결국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설계된 존재가 포스트 휴먼 아닙니까? 기술에 의해 확장되거나 재구성된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두 가지 정강인간, 트랜스라는 건 넘어선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을 지금 현재 휴먼을 넘어서 있는 그런 정강인간하고 인간 닮은 로봇, 그걸 휴머노이드 이렇게 말하면 인간을 닮은 로봇들, 그건 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새로이 탄생한 존재죠. 그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정강인간이라는 생명공학을 통해 변형된 인간입니다. 생명공학을 통해서. 아까 유전자 조작 말씀드렸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간형 기계가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그래서 결국 정강인간은 유전공학,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공지능, 로보틱스 이런 이제 그 학문 분야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정강인간은 인간이라는 유기체 생명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변형시키기 때문에 의식이나 감정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의식이나 감정은 없어요. 그건 다만 이제 계산만 쫙 해 나가는 거예요. 아까 지금 알고리즘 체계 있죠. 알고리즘 체계, 계산 연산 체계를 알고리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도로 복잡한 그 알고리즘 체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의식은 없이, 감정도 없이. 동아시아 대성불교의 이상적 인간이 보살입니다. 보디사트바. 보살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 형이거든. 정강인간은 보살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도 보살이 될 수 있나? 이것은 논란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의식이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 이거죠. 보살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정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감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건 좀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 그럼 감정이나 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이제 그럼 보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생명공학이나 철학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는 의식이나 감정이라는 것이 꼭 우리의 유기체의 세포를 기반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세포라는 것은 결국 그걸 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탄소 분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탄소 분자를. 세포의 그 구성 인자는. 그러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 실리콘, 거기에 이제 이런 그 플라스틱 같은 거 실리콘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기반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감정이나 의식이 반드시 탄소 C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세포, 생물학적인 세포를 기반으로 해서만 나타날 수밖에 없나? 실리콘
기반으로 하는 실리콘 분자를 기반으로 해서는 의식이 나타날 수 없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실리콘 분자를 기반으로 해서 의식이 나타날 수 있다면은 휴머노이드 로봇도 감정이나 의식을 갖게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제 논의가 되겠네요. 네, 지금 현재 바로 생성 AI 확산, 이게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 자체를 지금 제가 제 글을 인공지능 챗 GPT에다 넣어가지고, 오늘 내가 강연이 있으니까 너 PPT를 만들어, 이렇게 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제가 직접 하려시면 이거 굉장히 며칠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시켜가지고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그래서 이제 AI는 더 이상 계산기가 아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예측되기로는 변호사, 법률 판단, 지금 다음에 AI 도움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사들도 이 AI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치료합니다. 나중에는 아마 인공지능 의사, 또 인공지능 판검사가 지금 곧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당해낼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바둑두는 그거 가지고 했지만, 그건 지금 그거는 아예 논란의 대상도 안 되게 지금 발전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생명공학,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전체를 해독해가지고 유전자 편집을 이렇게 지금 가이드를 해가지고 인간의 수명, 체력, 감정, 사고 능력까지 전부 이제 설계를 하거든. 그러면 유전공학, 신경공학, 나노기술 이렇게 해서 증강된 인간이 이제 바로 탄생할 지금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이 헉슬리의 그 멋진 신세계 보면은, 멋진 신세계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이제 공장에서 노동만 하는, 왜 우리가 3D 업종 지금도 하기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아예 그냥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낼 때, 그거는 3D 업종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벌써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이미 소설에 그런 것들이 쭉 되어 있는, 물론 그때는 이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유전자 조작이라는 정교한 논의는 없지만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 그냥 막연하게 예측한 거지만, 실제 오늘날 그거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 증강인간은 사람에 출발해서 인간성을 확장하죠. 휴머노이드는 기계에서 출발해서 인간과 유사하게 지금 되잖아요. 공통점 경계 해체, 정체성의 혼란. 그럼 결국 아까 정체성 이야기를 테시우스에 했습니다만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뭐지? 이런 물음했더니, 인간이라는 게 이거 뭐야?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정체성이 있나? 이런 의문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의식이나 감정, 자율적, 이제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 비슷하게 에이전트로 행동하게 될 때, 그 친구에 정말 투표권을 줘야 될지, 이 큰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지금도 일본에서 벌써 아까 제가 말한 이 챗 GPT를 이용해서 소설을 썼는데 굉장히 유명한 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챗 GPT가 아직 권리를 주장 안 하니까 그걸 활용한 사람이 바뀌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거기에 그런 인공지능이 더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살, 아까 제가 깨달음을 구하되 중생을 먼저 구제한 존재인 이제 보살, 보디사트바인데 대승불교 이상적 인간상이거든요. 그 육바라밀 실천자이고 이 보살의 가장 대표적 화신이 이제 관세음보살이에요. 자비의 화신이고 고통의 소리를 듣는 존재가 이제 관세음보살인데 보살의 그러니까 대표자가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느냐면은 여기 이제 생명공학을 통해서 보살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이제 그 유전자 조작을 할 때 이 보살이 이제 여기 자비심이 연민 공감 능력이 이제 큰 분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자비심의 화신이 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니까 아예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그 자비심이 엄청나게 큰 존재를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처음에 그 인간을 탄생시킬 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감 능력이 큰 그런 존재를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지금도 이제 사실상 인공지능 법사들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사라는 건 이제 경전을 해석하고 어떤 질문에 답을 하고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인공지능 법사 비슷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강인간 아까 제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생명공학 통해서 관세음보살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겠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공감 능력이 크고 자비심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를 아예 그냥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 버린다 이거지. 그것도 이제 우리는 지금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잘 안 되잖아요. 깨달음. 그런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쉽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이유가 없이 그냥 쉽게 깨달음에 도달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인간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적어도 지금 현재에서는 인공지능 관세음보살은 좀 어려울 걸로 그걸 불가능하다고 판정 내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정강인간 관세음보살보다는 조금 늦게 탄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의식 감정의 문제를 인공지능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인공지능이 결국은 의식과 감정을 가진 존재가 되고 그게 또 확대돼 가지고 보살로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 있다 이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제 말씀은 여기에 이제 지금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이때 제기됩니다. 정강인간과 인공지능 약간의 시차는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보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까지 논리적으로 지금 이야기되지 않아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하나는 이렇게 외부적인 힘의 작용에 의해서 도달한 보살이 진정한 보살이냐? 이제 아까 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온 인공지능의 그런 그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살이 탄생했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진정한 보살이라고 할 수 있나? 그 문제 하나. 두 번째, 설사 그것이 그런 존재가 진정한 보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그런 그 보살을 만들어내는 일이 바람직한 일이냐 하는 그 두 가지 물음이 제기됩니다. 그 첫 번째, 그렇게 탄생한 보살이 진정한 보살이야? 이렇게 질문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거의 이제 정말 거의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적어도 인간의 정신적 성장은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건데, 인간의 정신적 성장이라는 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물리적 조작에 의해서 일어난 그 존재가 과연 정신적인 성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으면, 설사 그것이 진정한 보살을 할지라도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문의 근거는, 현대적 독일 이제 하버마스라는 철학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기한 질문인데, 인간의 생체를 이렇게 조작해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거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이거는 금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이론은 말하자면 그게 이제 우생학적 시도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 나치 히틀러가 시도했던 게 우생학이거든. 근데 히틀러 유겐트라고 이제 그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아주 그 젊은이들 이제 아주 신체 건장한 젊은이들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말하자면 우리 지금 소나 말 키울 때 종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튼튼한 말을 이렇게 하려면 종말화해서 거기 소도 그 종후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 우생학이거든. 그럼 인간의 그런 그 생체를 이렇게 조작해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우생학 아니냐, 결국. 그럼 우생학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비인간적이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거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합니다. 또 한 사람 샌들이라고, 이 사람도 인간의 생체를 조작해서 그렇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것은 자연을 지배하려는 과도한 인간의 욕망이야. 그건 금해야 돼.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정강 인간을 통해서 보살이 탄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저도 살상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이거 해결해야
해야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제 자신도 명확한 답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 여하튼 이런 문제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여기 대해서 또 좀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본다면은, 처음에 제가 나를 찾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정체성의 문제 있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냐. 그 테세우스의 배를 통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포스트 휴먼, 현대 유전자 조작 생명공학을 통해서 또 휴머노이드 인공지능의 발달 때문에 새로운 인간이 지금 탄생하려 하고 있고, 그 새로운 인간 중에서도 저희들 관심거리가 되는 보살의 등장도 눈앞에 와 있다.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등장한 보살이 진정한 보살인가? 아니면은 진정한 보살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말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그렇지만 또 제의 그 생각이 전혀 또 없을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인간의 정체성이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가늠하기 힘들지만은 어쨌든 간에 적어도 보살이란 존재는 그 고통에 시달리고 또 번뇌에 시달리면서 그걸 극복해낸 존재여야만 진짜 보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외부적인 그런 그 작동에 의해서 보살 비슷한 존재가 탄생한다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보살이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그 정신적 성장이라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일단 던지면서 좀 제 이야기 질문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트 휴먼. 예. 첫 번째. 그리고 오늘 저희가 모였던 게 명상 때문에 모였어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 예. 불교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이 포스트 휴먼,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질문했던 분하고는 저는 생각이 틀리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거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일 그와 같이 된다고 했을 때 명상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하는 게 좋을 건지, 그 다음에 우리 종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하는 게 좋은 건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에서 보면은 생명공학이나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명상을 잘 하는 그런 인간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명상하기 좀 힘들잖아요. 계속 그냥 방에 이런 깊이 그냥 집중하는 그게 힘든데, 그런 집중력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아주 높인 그런 인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던진 그 질문도 그렇다 해서 그가 정말 그 깨달음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은 여전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진다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랜 고통과 그런 그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 오히려 그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냥 단숨에 쉽게 무엇인가에 도달했다 해서 그게 반드시 좋은 거야, 또 그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거냐 하는 것들은 좀 의문으로 남습니다. 꼭 같이 좀 연구해 볼 과제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사실 질문보다는 들으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불교를 좀 딥하게 공부하진 않고 그냥 학교가 불교 학교여서 불교에 대해 좀 그냥 기초적인 것만 배웠었는데, 제가 그때 불교가 좋아지게 된 계기이기도 한 게, 이제 불교라는 게 신을 믿는다는 개념보다는 부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본인이 혼자 수행하고, 그래서 본인만의 깨달음을 얻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교지만 했을 때 방금 말한 AI, 사실 AI는 정말 입력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냉정하게 걔는 감정 같은 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결론만을 도출해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굳이 보살이라 생각하고 이제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기보다는 이 AI에게 불교의 모든 것을 이제 교육을 하고 주입을 시킨 다음에 오히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정도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불교계가 방향성을 잡고 성장해 가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도 뭐 유용한 도구죠. 말하자면은 유용 도구인데, 근데 이제 전통적인 도구하고 이제 다른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쭉 우리가 뭐 전쟁 때 쓰는 그런 무기들만 봐도 온갖 도구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의 이제 이런 근육을 확장시킨 걸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 그 크레인 그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것도 이 팔의 근육을 확장시켰다든지, 뭐 또 비행기도 우리가 빨리 이제 먼 거리를 주파는 그런 그 발의 능력을 더 확장시켰다든지 뭐 그런 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은 전통적인 도구이기지만은 전통적인 도구하고 다른 점은 우리의 뇌를 확장시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리 그 뭐 핵무기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 무서운 도구이긴 이지만은 인간이 통제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결국 그것도 인간의 통제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뭐 전쟁에 쓸 것인지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AI 인공지능은 우리의 뇌 자체를 지금 확장시킨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도구와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전통적으로 우리 뇌는 그대로 있다는 상태에서 다른 근육을 확장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우리 뇌 자체를 갖다 확장시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증거는 그냥 우리 뇌의 확장 상태 존재니까 자칫하면 인간을 능가할 수도 있는 행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점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실제로 그 뭐 도구인 거는 분명하지만은 저도 요즘 다른 사람 논문 읽을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논문 하나 읽은 데는 적어도 뭐 며칠 걸려가지고 끙끙대가 요지를 파가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챗 GPT에다가 그걸 이제 디지털 논문을 넣고 요약해줘. 이러면은 2, 3초 안에 한두 페이지로 요약 딱 해버려요. 그럼 그 두꺼운 수십 페이지 되는 그 읽을 필요가 없이 요약본만 봐버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요걸 지금 이야기했나? 그래가 파이 딱 돼버리죠. 그럼 그걸 그 수십 페이지 되는 걸 2, 3초 만에 요약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그게 아주 겁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차츰차츰. 그리고 아까 판사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의사 이야기 나왔지만
그 변호사, 판사 이런 분들은 대부분 판례를 굉장히 중시하거든. 과거에 대부분에서 요 비슷한 사건을 어떤 식으로 판결했나 그걸 봐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요거는 어떻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려 할 때 과거 판례들을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걸 연구하는데 많이 에너지 들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그 법률 인공지능 거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대부분 판례를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해서 그 물으면 즉시 대답을 해요. 그런 식으로까지 돼버리니까 이 아주 이 보통 문제야. 지금 현재 그 의사들은 아무래도 여기 뭐 폐가 나쁘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그 좀 미세한 건 좀 판단하기 좀 힘들잖아요. 이렇게 판단도 내가 저렇게. 그런데 인공지능 닥터는 정확하게 판단해. 왜냐? 지금까지 그 모든 자료를 전부 입력시켜 놔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떤 의사도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금 존재가 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뇌가 지금 확장돼 나타났으니까.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걸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의 책임하에 아직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위험해서 그걸 뭐 더 발전시키면 안 된다든지 하는 그걸 결정하는 것도 인간의 손에 달려 있죠. 거기에 이제 정말 잘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또 우리 인간들의 사회는 지금 국가별로 지금 집단별로 막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이해관계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같이 협력해서 요 범위 이상의 인공지능은 만들지 말자든지 하는 그런 합의가 잘 안 돼요, 현재. 또 아까 정강인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IQ 150 이상은 만들면 안 되다는데 그런 사회적 합의를 봐가지고 그렇게 통제할 것도면 우리 그래 할 수 있지. 근데 거기 잘 되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 이제 우리 인류의 문명이 닥친 큰 그 위험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요즘 들어서 생기고 있는 여러 철학적, 윤리적 난제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라서 상당히 좋았는데요. 저는 이번 강의 중에서 이제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조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유전자 조작으로 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많이 태어나게 한다면 불교적으로 봤을 땐 선업을 많이 지어서 좋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땐 안정, 질서, 신뢰, 갈등 감소 등으로 평화로운 사회 유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결과들로만 보면 유전자 조작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주 정말 재미있는 질문 같습니다. 설사 선한 쪽으로 그걸 만든다 할지라도 이미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 할 때 그게 큰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하는 좀 의문 안 듭니까?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악으로도 갈 수 있고 선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선을 선택해 간다. 그건 굉장한 의미를, 누가 생각해도 의미 있는 일 보이잖아요. 이런 나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선한 길을 내가 선택했다. 요 길을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아예 길 하나 선한 길로만 가게끔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난 거기 간다. 그러면은 첫 번째 나쁜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나는 이쪽 길을 내
자율적으로 여기를 선택해서 가는 경우하고 그렇게밖에 한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 그냥 거기를 내 간다 할 때하고 어느 것이 더 의미가 크다고 봅니까? 같습니까? 아니면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어떤 것이 의미가 크죠? 바로 그거예요. 주체적 존재가 되려면은 자율적 선택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건 자율적 선택도 아닌 그냥 강제적으로 고개를 밖에 못 가면 그거는 기계적인 것밖에 안 돼. 그건 주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마지막 던진 설사 정강인간을 통해서 보살을 만들어낸다 해도 그게 진정한 보살인가? 그 질문 던진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기계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거는 자율적 주체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주체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지만 난 이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아무런 그냥 고통 자체도 느끼지 않고 범례도 없는 상태로 그냥 만들어졌다. 그게 좀 그래서 그냥 그러나 이제 그 공감력은 크기 때문에 보살적인 행동을 한다. 온갖 그 고통과 번뇌를 극복하고 공감력을 키워서 보살 행동을 한다. 어느 것이 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만들어진 존재는 아까 그래서 내가 던진 질문 거예요. 만들어진 보살은 진정한 보살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이 고통 속에서 인간의 정신은 성장한다 이거지. 그럼 그런 과정에는 없지 않아요. 그 이제 정말 그래서 우리의 그 생체를 너무 무작위로 함부로 바꾸는 것은 인간의 주체적 존재에 대한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함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니 어느 정도까지는 그건 또 허용돼야 되겠지만은 제가 그 학습을 하는 능력은 우리가 AI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죠? 네. 그거고 저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인간의 그 자아 성찰은 그 인간이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 생각하고 경험하고 뭐 부딪히고 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AI 보살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시대에 이미 인공지능은 저희가 인간들하고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AI가 저도 인간의 그런 자아 성찰 과정을 다 학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AI 보살이 뭐 교수님께서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논란이 있다라고 이제 결론 내리셨지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냥 그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인간과 함께 협조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AI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I한테 지배를 당할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오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아니 인간은 절대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없어라고만 이제 인간의 우월성만 이제 강조를 하지 그거를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우리는 AI 없이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명하게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되게 아까 테세우스의 배 그거에서 되게 감명 깊었던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성주의와 기능주의로 나누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약간 기능주의에 더 그쪽 유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그 배는 똑같은 배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처음 거랑 틀린 배야 다른 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처음보다 진화한 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AI를 가진 그러니까 인간은 좀 더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교수님께서 이거 다음에 또 더 연구를 어느 방향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가 듣고 싶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좀 시대적 흐름에 쫓아가려고 지금도 앞으로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생명공학을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고 또 그것은 자연에 대한 배반이다 이런 주장하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야 그걸 허용하는 그런 양 입장들 지금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아까 이제 AI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런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이렇게 보는 입장하고 깨달음이 이르는 좀 유용한 도구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 그런 입장도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많이 연구해갈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이걸 또 배척한다 해서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경우 그걸 활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지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리포트를 써요. 예. 근데 저는 리포트 쓸 때 일주일 걸려서 썼는데 내 친구는 금방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배신감을 확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 역시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동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리포트 쓰는데 이제 저는 진짜 뭐 찾아가지고 그냥 자료 찾고 이래서 했는데 내 친구는 뭐 자료를 찾아 그냥 금방 물어보면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 이제 그걸 정말 저도 지금 좀 딜레마가 그걸 좀 유용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자꾸 그놈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의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그리 되면은 주체적인 비판적 사고 능력이 쇠퇴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자꾸 기계에 의존하게 되니까 우리 어떤 약물에 자꾸 의존해버리면 그 중독성, 그 뗄 수 없는 그 중독성이 생겨버리듯이. 그 하여튼 그런 것도 참 그래서 지금 저도 학생들을 리포트 써라 할 때 처음에는 챗 GPT를 활용할 수 없는 곡을 문제를 내려고 막 이렇게 찾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챗 GPT를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한데도 거의 좀 시대 흐름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네 마음대로 챗 GPT를 사용하게 하고 대신에 좀 나름대로 생각을 깊게 해야 답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이제 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 유용한 도구이면서도 또 그게 우리에게 또 끼치는 해악도 있기 때문에 그 양면을 어떻게 이제 잘 조절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명상이나 깨달음 이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일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받으면서 그걸 넘어서 가는 것이 현명한 지혜가 아닐까. 무조건 니는 안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튼 감사합니다. 네, 네.